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를 주제로 트렌디한 지식을 검색하는 검색전쟁 서치워즈 8화 연쇄살인 지금 시작합니다. Are you ready to be trendy? 안녕하세요.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문프로입니다. 일단 우리 멤버들 인사부터 할게요. 다들 잘들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회식을 했잖아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백 작가님. 근데 우리 서치워즈 이 주제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하기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또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이 플렉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처음처럼 이 플렉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쵸. 그러실 만한 연배니까. 여보세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좀 트렌디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프닝을 오늘 좀 다르게 해봤어요. 서치워즈를 기획 단계에서 기획할 때도 사실 염두에 든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술자리에서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토크거리, 토크 네, 안주를 만들어 보자. 이런 네, 게 기획 의도였는데, 깊진 않지만, 음, 그래도 그거 알아? 이렇게 시작하기 좋은 맞아요. 그런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오프닝을 뭐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주 연쇄 사건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검색어가 올라왔어요. 연쇄 살인 사건. 네. 네. 사실 잊을만 하면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 전주에 살던 34세 여성과 부산에 살던 20대 여성을 유인해서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랜덤 채팅을 하면서 이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다고 하는데 지난 1년간 1148명의 여성들과 통화를 했다고 해요. 와, 이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랜덤으로 그냥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을 하는 그런 건가 보죠? 네, 그게 요새는 조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스마트폰 초기에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어, 정말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연결이 되고, 어, 제가 알기로는 남자, 여자 성별도 모른 채로 연결이 돼서, 어, 연결이 되자마자 성별부터 물어본대요. 그래서 뭐, 아, 남자 이러면 남자 같은 동성이면 바로 끊어버리고, 진짜 랜덤이네. 네, 여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이 물어보고 막 이런 음, 것도 있는데, 요새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GPS 기반으로, 음, 현재 자신이 위치한 위치에서 뭐, 얼마 이상, 반경 얼마 이내 뭐, 이런 음. 것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 어플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어, 의외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성들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158명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해서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더 이상 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뭐 경찰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영토도 좁고 CCTV가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음, 이제 앞으로는 연쇄살인 같은 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100명이 넘게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음, 그걸 어떻게 그때까지 몰랐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 최신종 이분이 뭐 범행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증언도 하고 이런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범행 자체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를 법한 뭐 외지에 음, 혼자 나와 있거나 음.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예전에 수면제 복용해서 자살 시도 했던 것처럼 위장도 해놨더라고요. 약 실제로 먹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저도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더 피해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키워드를 이 연쇄살인으로 정해봤는데, 먼저 민바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오늘 키워드가 연쇄 살인 사건이니만큼 저는 그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타이틀은 사이타마 애견가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사이타마 애견가? 애견가 연쇄 살인 사건인데 뭔가 되게 네. 소설 제목이나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네. 사이타마는 네. 일본의 지역 이름이고요. 이 네. 애견가 연쇄 살인 사건인 이유는 주인공이 아프리카 캔넬이라는 애견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1993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사이타마 현,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이타마 현에서 애완동물 가게 아프리카 캔넬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원래 처음에 이 아프리카 캔넬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실질적인 경영인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그 브리더라는 직업 혹시 알고 계세요? 브리더요? 처음 이게 들어보는데. 어떤 직업이냐면 고가의 강아지를 교배시켜가지고 태어난 새끼를 판매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아, 특히 이 사람은 알래스칸 말라뮤트 브리더로 이름이 높았다고 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좀 특징이 있었는데 거짓말이 버릇이어가지고 뭐 브리더로서 그 당시에 뭐 잡지랑 뭐 TV 인터뷰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서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야쿠자 돈을 빌렸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었다고 해요. 아이쿠. 어, 야쿠자의 돈을. 어허. 사체는 위험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만났던 아내랑 같이 이제 이 사업을 동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즈음에 일본 경제가 이제 그 버블 그 경제로 그 갑자기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견샵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부부랑 트러블이 발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총 4명을 연쇄살인을 했는데 그 연쇄살인한 방식이 아는 수의사에게 받은 개처분용 질산을 이용해서 독살을 한 거예요. 안락사를 시키는 그 질산 네, 말하는 거죠? 질산 스트리크니네라는 약품인데 보통 이제 개 안락사 시키는 그 약품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사람들이랑 이 부부랑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들의 연쇄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캔넬이 애견샵을 찾았다가 주인 그 남편과 친분을 쌓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의 권유로 개 사육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당시에 되게 희귀종이었던 그 암컷을 1,100만 엔에 구입을 하게 돼요. 1억 정도 되는? 비싸네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개가 사실은 몇백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심지어 고령이라서 번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개가 도망가고 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아니, 너무 비싸게 줬네. 도망간 거는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치, 그거는 뭐, 예, 아니, 그건 그렇긴 예, 한데, 어, 아니, 거짓말을 어.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사기꾼 예, 있는데. 맞아요. 약간 좀 사기꾼 네, 기질이 그렇죠, 있어요. 사짜 맞아요. 기질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대금 반환을 막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부부가 금전적으로 궁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살해를 결심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또 비슷한데, 두 번째는 이 주인이 약간 야쿠자랑 뭐 연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야쿠자가 그 첫 번째 그 희생자를 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 협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야쿠자를 또 죽이게 되고, 예, 야쿠자를? 아이고야. 그 똑같은 방식으로. 네. 질산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질산하고 영양제를 섞어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은 사람들은 이게 아, 질산인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먹게 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죽이게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희생자는 이 사람이 또 약간 사짜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알고 있던 주부가 있는데 아프리카 캔넬 주주가 되게 해준다면서 뭐 사기를 쳤는데 걸릴 게 두려워서 또 똑같이 질산을 먹여서 살해를 하고 아, 발각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네요. 그냥 무조건 질산으로 죽여버리는. 근데 그 이외에도 3명이 더 실종이 되었는데 결국에 물증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견이 돼서 그 연쇄살인이라고 밝혀진 거는 4건이고 그 이외에도 주위에. 네, 총 3명이 더 실종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연쇄살인 이 사례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범인들이 그 피해자들을 왜 죽였는가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기질이 또 있는 것도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인 것 그쵸. 같아요. 그렇겠죠.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살인이 될 순 없잖아요. 보통의 어떤 상식을 네, 갖고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건이 근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뭐냐면 시신 없는 사건으로 유명해요. 어? 시신 없는 살인. 시신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아프리카 캔넬에 다니면서 그 주인 그 남자의 심부름하고 운전사 역할을 했던 야마자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네. 인적이 없는 산에 살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살인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시체는 이 사람의 목욕탕에서 해체를 하고 뭐 뼈 같은 거나 의복이나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다 소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살 같은 거는 태우면은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분리해서 잘게 절단해서 숲 등에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물증이 없었는데 공범이었던 이 야마자키라는 사람이 자백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자백만으로 범죄가 그게 입증이 되나요? 이 사건이 1993년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네. 94년도까지도 이 사건이 밝혀지지 못했었어요. 근데 94년도에 오사카에서도 비슷한 애경과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피의자가 체포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이타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언론이 먼저 이제 개입을 했죠. 그래서 언론이 먼저 껴서 이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럼 오사카에도 일어난 사건도 그 사이타마에서 벌였던 그 사람이 저지른 아니야. 그건 네, 달라요? 다른데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 전혀 다른 범인이, 오사카도 애견 간 네. 거예요? 동물을 좋아하면 잘 안 그럴 거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희한하네요.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니까. 이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이 부부하고 그 조력자였던 야마자키가 잡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밝혀진 것들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난항을 겪다가 이 조력자의 음. 진술을 토대로 뭐 뼈조각, 휴대전화 기판, 자동차 열쇠, 롤렉스 시계, 뭐 피해자들의 물건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소각된 뼈는 DNA 감정이 불가능했지만 결국에 소지품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2001년 사형을 음, 선고받았고, 2009년에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집행이 됐는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사형당해서 마땅하죠. 근데 이 조력자 야마자키는 결국에 이 주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가담한 걸로 보고 3년형을 받아서 만기 출소를 했거든요. 98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책을 발간을 했어요. 아, 근데 이 아, 책이 절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중고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기는 해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 영화인데 2012년도에 차가운 열대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 음, 사건을 바탕으로 극화한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 아, 사람들한테는 조금 약간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충격적인 사건? 3년밖에 안 된 건, 그런 거 치고는 3년이면 진짜 짧긴 하다.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이 그 명백한 어떤 물증이나 증거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네. 그래서 뭐 검찰과 조금 약간, 결탁이라고 해야 되나? 증언을 하게 되면 뭐 형량을 낮춰주겠다라는 어떤 거래가 있었나 봐요. 음, 그리고 그 재판에서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협박에 의해서 음,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좀 음, 참작이 돼가지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자백을 해서 네. 다행이네요. 저는 제목이 되게 특이한 사이타마 애경가 연쇄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일본 추리소설 제목 같네요, 되게. 네. 아니, 그 실제로 살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체 처리라고 음,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경찰들이 가장 먼저 수도 사용량을 조사한대요. 피 처리하고 이러는데 수도량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일본 했을 때 느껴지는 뭔가 좀 그런 괴기스러운, 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일본은 항상 저런 도시괴담이나 뭐 저런 네.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되게 세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다음은 백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아, 네, 제가 할까요? 오늘 키워드가 연쇄살인인데요. 그 주제 자체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지금까지 뭐랄까, 악명을 떨쳤던 연쇄살인범들,
네. 그런 얘기들은 저희 패널 중에 누군가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다행히 민바님이 오늘 해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연쇄살인과 관련된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작품들, 드라마나 영화, 소설 중에 좀 흥미롭고 인기 있었던 것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연쇄살인이라는 주제가 워낙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껴지는 스릴, 이런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작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지곤 하죠. 오늘은 그 연쇄살인이라는 주제를 조금 독특하게 풀어내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드라마부터 가볼까요? 믿음이다. 작품 이름은 덱스터고요. 아,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보다가 음. 한참 보다가 포기했어요. 아, 네. 끝까지 못 사실 봤어요. 시즌 1만 음. 보면 되긴 한데 처음에 조금 보다가, 강하더라. 네, 2006년 시즌 1을 시작으로 해서 총 시즌 8까지 만들어져가지고 현재는 완결이 됐고요. 매 에피소드마다 평균 170만 명이 시청했던 미국에서는 아,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작품입니다. 음, 소설이 원작인 드라마고요. 드라마와 다르게 소설은 총 7부작 중에 아직 4부까지만 나온 상태라서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드라마에 대한 평이 더 좋고,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게 드라마라서 아, 오늘은 드라마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지인한테 이 드라마가 엄청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보게 됐었는데요. 그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이 드라마의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경찰이에요. 네. 법의학자이고 마이애미에서 제일 가는 혈흔 분석가인데 이 사람의 정체는 연쇄살인범들을 연쇄살인하는 아, 드라마 속의 표현에 따르면 괴물을 네. 잡아먹는 괴물, EJ. 사이코패스, 맞아요. 사이코패스 덱스터 모건이 주인공의 정체입니다. 네.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이 주인공이 경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연쇄살인을 병행해야 되는 그 상황을 긴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에 이 주인공을 계속 범인으로 의심하는 그런 인물도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친동생이 또 경찰이라서 같은 서에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주인공이 결혼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연쇄살인범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재미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이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예요. 네. 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인공은 경찰 일도 해야 되고 아내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연습을 해요. 이 주인공이. 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독백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평범하게 보이겠지? 하는 식의 대사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네요. 그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잘못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거다라는 그런 자체를 모르는 게 이제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내가 공감은 못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고 있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가 일반 사람인 척 해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그쪽이 훨씬 가깝네요. 음. 네네, 맞아요. 주변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결국엔 연쇄살인범인 거죠. 이 연쇄살인범이 이 정체를 들키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지 그 지켜보는 재미가 꽤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이 연쇄살인범이 연쇄살인범을 살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악과 악의 대결 구도가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이 악을 벌하는 일반적인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플롯에서 오는 재미도 이 작품을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덱스터가 그 왕자의 게임과 함께 더불어 이 용두사미의 대표적인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시즌 8까지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네, 한 시즌 2, 3 이 정도까지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다 보면 막 시체 처리하는 게 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못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드라마 또 인트로부터 장난 아니에요. 인트로가 이 주인공이 그냥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들이 다 살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 인트로가 쭉 나오거든요. 그 시작할 때부터 이미 굉장히 네. 정신이 피폐해지고 약간 기분 나빴어. 맞아요.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처음 네. 시작부터 되게 강렬하고 기분이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은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계시네요.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 장르의 좀 실증을 느끼시는 분은 한 번쯤은 네네. 봐도 신선한 충격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재 자체가 좀 음. 독특해서 좀 다른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소설인데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작품은 진입 장벽이 조금 높습니다. 왜요? 책을 좀 보시는 분들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책의 분량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500페이지 가량의 두꺼운 책 3권으로 돼 있어요. 아우, 1500페이지. 네. 듣는 것만으로도 질려. 왜 법전이야? 이 잡지에 5년 동안 연재됐던 내용을 어. 단행본으로 엮은 거라서 그런데요. 이 소설은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일본 추리소설 모방범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모방범이요? 네. 어. 저도 이 책을 한 2권 중반까지 읽다가 한참 와. 못 읽어서 내용을 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끝까지 못 읽어서 다시 읽고 해가지고 한 3번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 좀 음. 나눠서 내지. 왜 이렇게.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을 읽어본 게 이제 나니아 연대기였어요. 아, 근데 그게 한 권짜리였나? 그때 나 1000페이지가 좀 넘었는데. 1000페이지면 그게 넘어가나요? 아, 근데 그건 이제 책이 쉬운 책이라서 판타지니까. 아니, 그 책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아, 엄청 두꺼워요. 그거를 페이지가 안 제가 넘어갈 것 같아. 어디서 읽었냐면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아, 군대는 혹시 가능하죠. 네, 군대란 특수성이 좀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정신과 시간의 방해니까.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읽게 된 게 내용이 재미없어가 아니고 정말 책이 너무 길어서 그랬어요. 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소년이 도쿄의 공원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여자의 오른팔과 핸드백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이 특징은 이 작품 속의 이 인물들의 이 섬세한 심리 묘사나 이 특유의 긴박한 분위기가 압권인 작품이고요. 어. 특히 범인의 시점을 긴 분량을 할애해서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다른 추리 소설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분량의 압박 그쵸? 책을 못 할 것 같은데. 책을 그 3권을 딱 보면 응. 일단 딱 질려. 그러니까. 세 줄 요약해주세요, 백 작가님. 응. 뭐 그런 내용이죠. 연쇄살인범 내용입니다. 네, 뭐 발간됐을 당시에 일본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고요. 네, 호평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서. 근데 다만 이제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등장인물이 엄청 많아요. 뭐 삼국지 수준.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평들도 많았고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40명이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일본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아, 맞아. 이게 누구였는지 얘가 얘였는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면 별책으로 이제 가게도 하나 줘야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게. 그쵸. 막 지도 있고 막. 네네. 근데 이 제목이 모방범인데, 네네. 그 모방범인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스포라서 아,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왜 모방범인지는 내가 그 책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 안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도저히 못 읽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이 같은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도 있어요, 있기는. 아, 그래요? 근데 영화는 사실 대차게 말아먹은 작품이라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량을 2시간짜리 영화로 그치. 찍으려니까 당연히 다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일본 영화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본 영화는 실사를 하면 안 돼. 드라마는 영화보다는 낫다는 평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 켄타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카구치 켄타로라고? 진짜 잘생겼거든요. 네. 이 배우가 악역으로 나와요. 일본 서강준. 맞아요. 그 사람. 엄청 인기 많은 배우거든요. 그러면 드라마 제목도 모방범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소설 했으니까 이제 영화도 하나 있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시고 감명을 많이 받은 작품일 것 같긴 한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 뭔가 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같은 걸 다룬 작품인가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게 연쇄살인에 관한 영화예요? 비슷해요. 어쨌든 제목 자체는 네. 이제 연륜을 쌓은 노인들이 세상을 예측해보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들이 설 자리는 없다라는 의미에 가깝고요. 네.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걸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제목만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봤는데 이게 연쇄살인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이 영화에 나오는 연쇄살인범은 연쇄살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무차별 살인에 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묻지마 이런. 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 그 밑도 끝도 없는 살인을 저지른 아,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독특하게도 이게 되게 극적으로 긴장감 있게 연출되지 않아요. 오히려.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배경음도 거의 없고 대사도 많지 않고 그냥 죽여요? 상당히 건조한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 이 영화가 그 OST 없는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OST가 있긴 있는데 영화 그 자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끝날 때 한 번 나오고. 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형태의 영화라서 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영화의 사운드로 만든 ASMR이 있을 정도예요. 아, 아이고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긴장감, 그게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네요. 그 왜 나 혼자 산다에서 맞아요. 박나래 씨가 그 하비에르 바르든 분장했던 맞아요, 그 영화가 맞아요. 이 영화구나. 네네, 맞아요. 나 혼자 산다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배우가 나올 거예요. 아, 그 인물이자 그 영화예요. 그 음, 단발머리 하고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킬러가 왕초님이 말씀하신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고요. 이 굉장히 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그 누적 관객 수 한 6만 4천 정도의 성적을 냈거든요. 사실 되게 적은 수치긴 한데, 이게 전국에서 16개 상영관만 가지고 낸 스코어예요. 네, 꽤 아, 나쁘지 않고, 어, 박평식 평론가가 별점을 4개나 준.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이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의 추천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 정말 반전이네요. 그쵸. 그런 내용인지 모르셨죠? 아예 관심도 사실은 없었고, 이 제목만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네네. 진짜 노인 문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생각도 안 했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작품성이 괜찮아서 괜찮으실 거예요. 저 그러면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네. 이렇게 작품 3개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 정말 이 중에 딱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럼 어떤 거 추천해 아, 주실 거예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소설은 네.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는 시즌 A까지 있고 길어. 소설은 네, 그 500페이지짜리 3권이나 되거든요. 영화도 사실 영화 치고는 조금 길긴 한데 2시간 20분인가 러닝타임이 와, 좀 길긴 한데 예, 그래도 가볍게 보시기에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살인 얘기다 보니까 약간 잔인한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 2시간 20분에 음악도 없고, 네네, 맞아요. 와, 근데 이게 근데 몰입이 거기서 그 돼요.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장난 아니에요. 꼭 봐야겠네요. 저녁 때 불 꺼놓고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하비에르 바르뎀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박나래 캐릭터를 박나래를? 알아버려서 아, 그러니까 좀 더 가볍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행이네요. 저는 그 캐릭터 안 봐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왕초님. 여러분 혹시 네. 11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심지어 이런 날이 있는 줄도 그러니까 무슨 몰랐는데 날이 있어요? 11월 4일은 바로 과학수사의 날입니다. 어머, 어, 이런 날의 존재도 모르셨죠? 몰랐죠. 네, 뭐 확실히 저도 뭐 이런 직종이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이런 날을 누구를 위해서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깊어요. 이게 올해로 72회째라고 해요. 우와, 와,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감식반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래도록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이러고 있을 수가.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과학수사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수상도 음. 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오늘 연쇄살인범들의 천적, 과학수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저 이거 너무 재밌을 것 좋아해요. 같아요. CSI 다 봤잖아.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오늘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IT 강국답게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과학수사 하면 떠오르는 기법이 DNA나 지문, 네.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네네. 중에서도 이제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한 게 오래됐어요. 아까 감식반이 1948년도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이때 지문도 같이 수사에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새 들어서는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피의자나 뭐 이런 분들의 지문을 채취를 하게 되면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의해서 전 국민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비교가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다 돼 있어요? 네. 요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뭐 용의자로 올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문만 이제 샘플로 가지고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네네. 정말 초범인 경우엔 정말 잡기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요. 이게 또 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국할 때 그쵸, 이미그레이션 요즘 현장. 하잖아요. 예. 네네. 거기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DNA 수사기법 같은 경우는 범인 검거에도 뭐 당연히 공을 세우고 있는데, 범인이 아니지만 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잡힌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 음. DNA 검사가 처음에 이제 가능해진 다음에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죄수들 대상으로 좀 접수를 받았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접수를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250명 정도가 결백이 밝혀졌거든요. 또 어. 그중에 아. 사형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과학수사가 아니었으면, DNA 기법이 아니었으면 계속 옥살이를 하거나 심지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이제 몽타주나 CCTV 뭐 이런 비교적 단순한 수사 기법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서 수사에 활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최면을 이용해서 아, 법최면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퇴행을 유도해서 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 사건을 회상하게 해서 이제 진술을 받는 이런 방법까지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수사로 대표되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 국가수. 네, 국과수라고 하면 국과수. 이제 네, 대표적인 기관이 있고, 또 아까 문프로님이 CSI 열심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CSI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K. NCSI던가요? 뭐였지? KCSI. 아, K였나? 그럴 것 한국이면 다 같았는데. K죠. 아, 그런가요? 나 NCSI 어디서 들었지, 그럼? 그것도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그래요? 아, 그런가요? 국가수가 NFS라는 이니셜을 쓰긴 해요. 아, NFS. 그러면 이 두 기관의 하는 일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냐? 국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 및 연구, 이런 걸 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KCSI 같은 경우는 증거물 수집이 주 업무예요, 현장에서. 아, 맞다, 맞다.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KCSI 분들이 범죄 현장에 출동을 해서 뭐 아주 미세한 증거물까지도 전부 수집을 하고, 그걸 국가수에 넘기면 국가수 분들이 그 증거를 분석하는 그런 협업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MBC 에브리온 채널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연예인분들이 이제 경찰분들이랑 동고동락하면서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보신 분 계신가요? 뭐 시골 경찰 막 이렇게 시리즈로 어디? 신한준 씨 나오던.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같아. 그게 이제 마지막 즈음에 이제 도시경찰 편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KCSI를 다뤘었어요. 실제로 이제 배우 조재윤 씨랑 천정명 씨가 대원이 되어서 추락산 시체 감시까지도 했었어요. 조재윤 씨는 감식하고 나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자, 이런 과학 수사를 이용해서 실제 검거한 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건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2009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네.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아, 네. 네. 얼굴도 너무 기억난다. 범행도 범행이지만 수법이 엄청 용의주도했어요, 이 강호순이. 시신 안매장하기 전에 왜 시신 손톱에서 살점 같은 게 발견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 같은 게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시신 손톱을 다 잘라버렸고, 증거 인멸하려고 자신이 타던 차 불태우고 했었는데, 아, 잡히고 나서도 막 안 했다고 엄청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KCSI 요원들이 이 불에 탄 차 안에서 작업복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 타다 남은 작업복을 발견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의 증거가 나와서 강호순이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조두순 같은 경우도 사건 현장에서 이제 지문이 나오고 이제 조두순 옷까지 해서 그 피해자 혈흔 같은 게 나오면서 증거로 인정이 돼서 판결하는데 좀 적용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결정적으로 활약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최순실의 태블릿을 복원했어요. 아, 네, 저희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이죠. 비선실세 대통령을 사건. 바꿔버렸던. 그 맞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최순실의 태블릿을 복원해서 찾아냈었고요. 그리고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씨, 네. 승리 씨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되면서 대화했던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게 나와서 증거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 최근에 휴대폰 그 메신저로 이 연예인들이 뭐 그렇게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디지털 포렌식이란 말이 너무 익숙해졌어. 맞아요. 범죄가 발전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범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과학수사 기법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네. 그러면은 요건 재미삼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네. 우리가 집 밖을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음.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선 집을 나가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일단 지문이 남겠죠. 그쵸. 네, 그리고 집 밖을 나오자마자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복도가 있는 CCTV. 건물이면 보도에 바로 CCTV가 있고 그렇죠. 복도에 없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나오면 길거리에 수많은 CCTV, 뭐 요즘 전봇대마다 막 달려 있고 네. 특히나 차량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들. 그렇죠. 이거 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뭐 톱스타 부럽지 않은 카메라 세매를 기가 막혀.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마시더라도 이제 카드 사용 기록으로 내가 몇 시에 얼마를 주고 뭘 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교통카드를 찍으면 내가 어디서 타고 어디서 어디서 내렸는지 맞아. 기록이 남고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차도에 나가는 순간 바로 블랙박스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다 피해서 막 벽 음. 타고 다니면서 블랙박스 사각지대로만 다니면서 모든 CCTV 피하고 음료수도 안 마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가게도 가지 않고 그랬다고 해도 이미 우리 주머니에 스마트폰 GPS가 우리의 실시간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있는 이상 추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스마트폰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설정 같은 거 해놓은 적도 없는데 네, 구글에서 네네. 자, 네가 작년에 1년 동안 뭐 몇 킬로를 아, 맞아요. 걸어다녔고, 뭐 어디를 다녔고, 그거를 쫙 정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너무 깜짝 설정을 놀랐었어요. 안 했지만 사실 구글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제 동의를 받아요. 무작위로 수집을 해서 좀 문제가 됐던 일이 있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음. 그 왜 이제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갔다 오면, 네. 네. 거기 이제 뭐라 그러죠? 리뷰 달아달라고 네네. 이제 뭐 푸시 같은 거 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높은 건물들도 많고, 네. 그러면 층층마다 다 가게들이 다를 텐데, 네, 네. 맞아요. 제가 갔다 온 가게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진짜 아, 항상. 그거 같은 경우는 요즘 가게들이 다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다는 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정말 뭐 내가 우리나라 63빌딩의 17층에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제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마저 버리고 네. 자, 산에 들어갔어요. 네.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갔어. 어.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면 아무도 모를까요? 모르겠죠? 요새는 다 알아요. 왜냐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게 산불 감시를 하려고 네. 연령상 카메라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불을 켜는 순간 알 수도 있고 더 와. 무서운 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산불 감시를 해요. 아, 깊은 산속까지. 그러니까 뭐 상상 초월이죠. 대박이다. 아, 그럼 내가 뭘 먹으려고 이제 불을 불을 피우는 순간 피우거나. 네. 음, 그러면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게 범죄 와. 같은 경우는 검거도 중요한데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나서 CCTV로 범인 잡으면 뭐해. 이런 과학수사 기법들은 좀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만 이렇게 예방을 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보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 내 범죄는 밝혀질 수밖에 없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범죄 예방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네. 네, 오늘 제 내용이 좀 우승을 해야 되지 않나. 벌써 이런 어필 어필을 들어가시는 거야? 해보면서 예, 제가 아직 오늘 내용 다 안 하셨잖아요. 다 한 건데요. 우주 나와야죠, 우주. 오늘은 조금 왜냐면 주제가 연쇄살인인데 약간 좀 경각심도 필요하고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흥미 위주보다는 조금 요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재밌네요.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그 일거수일투족이 세세하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감시되고 있다? 라고 하니까 되게 그래서 무섭기도 사실 하고. 논란도 있잖아요. 그쵸. 사생활 침해 같은. 너무 사생활 침해.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니까 꼭 감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요번에 그 이태원 클럽에서 그 확진자 나오고 나서 그 사람들 막 거짓말로 신상 정보 적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태원 그렇죠. 인근의 기지국에서 휴대폰 번호 그 리스트를 다 받았잖아요. 네, 그거 다 추적되죠. 예, 다 추적해서 그 이제 차 타고 지나간 사람 말고 그 이태원 클럽 근처 기지국에서 당시에 켜져 있던 그 핸드폰 번호를 다 리스트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특성일 수도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한 영토에 그 면적에 한 10만 명밖에 안 사는 지역도 있대요. 그런 데는 사실 사건이 일어나도 그런 CCTV나 이런 걸로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 비율이면 미국의 마이애미의 전 세계 인구가 다 모여 사는 비율이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의 인구 밀집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중국이나 뭐 미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전국에 비 오면 이건 재난 수준이라고. 그렇겠네요. 와, 진짜. 중국 사람이 그러던가 그랬어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겠네, 진짜. 어찌 됐든 너무너무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을 참 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15%가 넘는다면서요? 네. 비율로 따지면. 단기적인 수치이긴 해요. 이 통계를 저희가 주 단위로 뽑기 때문에 네. 그 주에 특별히 많이 듣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15%나 계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왕초님은 어필을 벌써 하셨고, 깨알 어필을, 틈새 어필을 저는 하셨고. 또 하나의 어필을 방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어필 들어봐야 되겠네요. 방금 전에 외국 분들은 아니고 외국 지역에서 15%나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영어로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와우. Hi, my name is 왕초. Please vote me. Thank you. 아니, 보트는 마이 내가 네임 이즈 하는데. 왕초가 너무 귀여워. 사실 이거 저도 외국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오프닝에서 영어로 했던 것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왕초님이 근데 또 어필을 영어로 해주셨네요. 오프닝과 어필의 영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 나 그거 알아듣지도 못했거든요. 진짜 뭐라고 하신 거예요? Are you ready to be trendy? 아, trendy 해줄 준비 됐니? 그런 그래,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말해줘야 하죠. 그쵸. 귀엽. 네. 그러면 왕초님의 영어 어필까지 다 들어봤고요.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일본어로 한번 해야 되나요? 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라시아이마세. 이자카야인 줄.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필을 해주시네요. 민바님 어필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사이타마 배경이어가지고 일본어 준비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뭘 해도 민바님 그럼 잘하시는 사행시. 특기. 그렇죠. 사이타마? 사이타마 사행시. 사이타마 갑시다, 한번. 그럴까요?
나 진짜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생각해 제가 보시겠어요? 지난주에 성동일 하는 거 보셨죠? 진짜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네, 가볼게요. 4. 인바님의 사행시는 청취자분들의 고막보호를 위해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네. 어떡할 거야. 아, 네. 이거는 괜찮아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못 들으실 거라. 예. 아, 그래?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다행이네. 아, 네. 사행시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1등은 제 마음속에 전 시리즈가 다 있었던 그 CSI. 아, 저 진짜 그 모든 시리즈를 거의 다 봤거든요. 그 취향 저격 있네. 네, CSI 얘기를 해주신 왕초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얘기보다는 잡는 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트렌디 했잖아요, 트렌디. 다 옛날 얘기 가져왔는데. 저는 최신 수사 기법.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디한 것도 좋았고요. 원래 제가 또 좋아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등으로 뽑아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을 이제 그립선 반장님에게 돌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 외국에서도 많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진짜 신기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 서치워즈는 팟빵, 파티, 팟캐스트, 유튜브에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트렌디한 이야기들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